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정화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강의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종사자용이죠. 장기 요양기관 현황 및 설립 절차에 대해서 이어서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시작하기 전에 먼저 저번 시간에 어떤 강의를 했는지 잠깐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가장 중요한 게 현재 우리나라의 등급 인정 어르신이 58만 명 정도고 노인 인구의 약 한 8%죠. 그러면 외국의 사례를 보면 일본의 경우는 18.4%, 독일의 경우는 15.2% 정도 되고 있죠. 그래서 저희 나라보다 일본이나 독일 같은 선진국은 약 한 2배 넘게 이렇게 그 서비스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보면 등급 사이클 형태로 보면 우리 노인복지의 그 현황은 아직 그 도입기 수준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장기 요양기관의 현황을 보면 우리나라가 2017년 말 기준으로 노인 요양시설은 약 한 3,200개 정도고 여기에 따른 전체 병상수가 한 15만 개 정도 되죠. 이거에 비해서 요양병원은 노인 요양시설에 비해서 약 한 절반 수준에 불과하죠. 1,500개 정도가 있는데 전체 병상수는 28만 병상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이것만 보더라도 노인 요양원은 요양병원에 비해서 2배가 넘지만 전체 병상수는 요양병원의 약 한 2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이런 게 통계로 나온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개별 인력 기준에 따라서 요양보호사나 간호사 등을 배치해서 요양보호사는 전국적으로 약 한 37만 여 명 정도 활동하고 있고 간호 또는 간호조무사 같은 경우는 약 한 1만 3천여 명 정도가 전국 그 노인 요양시설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통계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강의 드릴 내용인데요. 먼저 이제 장기 요양기관이란 무엇인가? 노인장기 요양보험법에 따라서 장기 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장기 요양급여, 여기서 급여는 뭐 말 그대로 급여 월급, 샐러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서비스를 말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장기 요양 서비스 두 가지가 있죠. 시설급여하고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노인복지법상의 장기 요양기관에는 노인 의료복지시설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그 실버타운은 노인 주거복지시설이죠. 법적으로 분류가 차이가 납니다. 자, 두 가지가 있죠.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 요양기관이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재가급여. 눈에 말씀드렸지만 방문간호, 그 다음에 방문요양, 그 다음에 방문 목욕이라든지 이런 주야간보호센터 이런 거를 재가급여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자, 그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 요양기관의 설립을 어떻게 하냐면 여기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노인복지법상의 노인요양시설은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지정을 받아서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 요양기관으로 되는데요. 시군구가 승인의, 그죠? 시설 승인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자, 접수는 장기 요양기관 지정 신청. 장기 요양기관 즉 요양원을 설립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바로 이거죠. 시군구로부터 장기 요양기관 지정 신청을 받는 것, 그것이 요양원을 설립하는 가장 첫 번째
절차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접수처는 어디냐면 신청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접수를 해서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따른 신청 서류나 구비 서류는 무엇인지 다음 페이지에 보겠습니다. 자, 필요 서력이 나와 있죠. 장기 요양기관 지정 신청서를 첨부를 해서 시군구에 지정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일반 현황이 있고요. 인력 현황, 시설 현황 이렇게 각각 세트로 되어 있어요. 1-1, 1-2, 1-3 이게 한 세트입니다. 이 지정 신청서를 별도의 양식에 작성을 해서 시군구에 접수하게 되죠. 두 번째로는 설립하고자 하는 장기 요양기관, 즉 요양원에서 근무할 사회복지사나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촉탁의사, 요양보호사, 영양사 등의 면허 또는 자격증 사본을 같이 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처음에 그 장기 요양기관을 설립하게 되면 입소 어르신이 없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차차 어르신들이 입소하게 됨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이런 직원을 채용하게 따라서 이런 자격증 사본을 내면 되는 겁니다. 처음에 앞으로 뽑을 직원을 다 확보해서 내라는 뜻은 아니에요. 이 점 오해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설장하고 종사자 간에 직접 근로계약을 준비하는 근로계약서도 같이 첨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신청 대표자의 의사진단서, 왜냐하면 전염성이라든지 이런 게 없다, 이런 걸 증빙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1, 2, 3, 4, 5에 해당 제반 필요 서류를 다 작성을 하셔서 관할 시군구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장기요양 이런 장기요양 기관 지정을 신청해 주십시오 하게끔 하는 서류를, 이와 같은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장기 요양기관을 설립을 하게 되면 먼저 이제 시설 기준이 있죠. 시설을 어떻게 꾸며야 되는지를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나와 있죠. 그 내용을 설명드리는 거고요. 자, 먼저 그 노인요양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짓기 위해서는 설립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종류가 노유자 시설이죠. 예, 노유자 시설로 승인을 받아서 건축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 장기 요양기관을 설립하게 되는 시설에서 기준은 무엇이냐? 반드시 이런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규정이 나와 있죠. 같이 보겠습니다. 기준은 입소자 30명 이상으로다가 한번 여러분께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자, 침실이 당연히 있어야죠. 요양실이죠. 어르신이 입소하게 될 어르신이 직접 거주하게 될 침실 당연히 있죠. 사무실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근무하게 될 요양보호사들이 휴식하고 탈의하고 그러는 장소, 요양보호사실이 분리된 공간으로 따로 있어야 됩니다. 자원봉사자를 또 받게 되는데 자원봉사자실도 따로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간호사실도 따로 있어야 됩니다. 간호사실이 약 같은 거 보관하게 되죠. 예, 그 다음에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들이 필요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30명 이상이면 물리 또는 작업치료사를 반드시 한 명 두게 되어 있죠. 거기에 따라서 물리 또는 작업치료실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실, 즉 강당을 말하죠. 여러분,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입소하게 따라서 이제 각종 프로그램, 뭐 웃음치료라든지 뭐 있죠, 그죠? 뭐 국악, 미술, 음악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을 가동하게 되는데, 그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실이 따로 있어야 된다. 근데 뭐 강당으로 크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식당이 조리실 있어야 되죠. 비상재해 대비 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어르신들을 모시는 노인장기 요양시설의 가장 큰 위험 중에 하나가 화재죠. 어르신들이 거동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화재 관련된 석방시설은 굉장히 잘 갖춰져 있고, 거기에 따른
제재나 규제 같은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훈련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소화기는 뭐 기본이고요. 스프링쿨러, 그죠? 스프링쿨러 장치라든지 불이 퍼지거나 연기가 퍼지지 않게 방화벽이나 방화문 시설이 필요하죠. 이런 것 같은 비상재해 대비 시설이 꼭 필요하다. 근데 당연히 필요한 게 화장실 있죠. 세면장 및 목욕실이 필요하고요. 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도 필요하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데 위탁 처리하는 경우 있어요. 세탁물을 외주업체한테 위탁 가공을 맡긴 경우에는 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을 두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예외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자, 주요 설비 기준을 잠깐 좀 들어가서 보면, 자, 면적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노인요양시설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은 입소 정원 한 명당 연면적이죠. 연면적 23.6평방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을 예를 들어 50명이다. 그러면은 입소 정원이 50명이란 말이죠. 50명 곱하기 연면적 23.6평방미터를 하면 약 이게 뭐냐면 3.3평방미터가 1평이니까 약 한 7.2평, 한 7평 정도 나오네요. 이 정도 이상의 연면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법으로 나와 있죠. 그러니까 건축을 하실 때 노인요양시설을 뭐 50인이다, 70인이다, 뭐 100인이다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건물을 지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서 연면적이 환산하면 나오죠. 예. 연면적이 부족한데 시설 정원을 그보다 넓게 해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노인장기 요양기관으로 승인이 안 나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주의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침실 면적도 나와 있어요. 입소 어르신 한 명당 침실 면적은 6.6평방미터 이상이어야 된다. 자, 그러면 여기 한 2평 정도 되죠. 2평 이상이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또 하나 중요한 게 침실이죠. 합숙용 침실. 어르신들이 직접 그 침대가 있고요. 거주하게 될 어르신의 생활실을 말하는 겁니다. 어르신들이 생활하시는 생활 침실은 뭐냐 하면 정원은 4명 이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한 방에 4명이 정원이면 여기 2평이죠. 6.6평방미터 2평. 4명 2 곱하기 4는 8평이죠. 방 크기가 8평 이상이어야 된다. 여기 나와 있죠. 예,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요양원에 찾아가서 봤더니 한 방에 어르신들이 5명 계시더라. 이게 맞는 질문인가요? 예, 맞지 않죠? 예, 여기 법이 나와 있습니다. 침실에는 정원은 4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5명 안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이에 비해서 추후에 제가 동영상을 제작을 해서 올려드릴 텐데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도 있습니다. 자, 침실 방 하나마다 정원은 4명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요양병원은 이런 규정이 없어요. 요양병원은 무슨 법에 적용을 받냐 하면 의료법에 적용을 받죠. 요양원은 노인장기 요양보험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근데 그 보험법에 따르면 4명으로 되어 있는데 의료법에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요양병원을 방문하면 6인실, 7인실, 심지어 8인실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오늘 강의의 이제 마지막 내용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노인 요양시설, 즉 요양원의 인력 배치 기준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노인 요양시설, 즉 요양원이 이런 인력 배치 기준을 위반을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머스트예요. 반드시 지켜야 할 규정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입소자 30명 이상을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시설장이 있어야 되죠.
사무국장은 50명 이상인 경우에 1명을 주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어느 요양원은 49인이에요. 그러면 사무국장이 필요 인력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여기 나와 있죠. 입소자 50명 이상인 경우에 사무국장 1명이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반드시 써야 된다는 뜻이죠. 그러면 처음에 이제 시설이 예를 들면 100인 정원 시설이에요. 어르신들이 이제 한 분 한 분 입소하다가 보니까 어느덧 50명이 넘어가죠. 50명이 넘어갈 때 사무국장을 채용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입소 어르신은 어떻게 되냐면 월 평균 입소 어르신으로 따집니다. 어르신들이 월 초에는 40명이었어요. 근데 그 달에 꾸준하게 입소를 해서 50명 채웠어요. 그럼 그 달에 50명이 됐으니까 사무국장이 필요한 게 아니죠. 대략적으로 봤을 때 40하고 50명을 쭉 분할해서 입소를 하셨다면 월 평균 입소 어르신 수가 45명 정도가 되겠죠. 예, 그러면 그때 아니에요. 근데 다음 달은 돼야 되겠죠. 예. 사회복지사 1명 필요하다. 1명. 예. 100명 초과할 때마다 1명씩 추가해요. 그러면 입소 정원이 120명의 어르신 다 차 있으면 사회복지사는 2명 있어야 되죠. 촉탁의사 1명 이상 있어야 됩니다. 촉탁의사라 그러면 월 2번 2회 정도를 방문해서 어르신을 진찰을 하지요. 그 요양기관에서 촉탁의사를 지정하게 돼 있어요. 간호사는 입소자 25명당 1명을 쓰게 돼 있어요.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입니다. 간호조무사도 괜찮습니다. 자, 입소 어르신이 50명이 찼어요. 그러면 50 나누기 25 하면 되죠? 예,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는 몇 명 필요하다? 2명 필요합니다. 그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를 쓰게 되어 있는데 30명 이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양보호사는 입소 어르신 2.5명당 1명을 요양보호사를 채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죠? 나누기 하면 됩니다. 나누기. 자, 여기 한번 얘가 나와 있는데 너무 좀 작네요. 입소 어르신 17명일 경우는 17 나누기 2.5 하면 6.8명인데요. 반올림하죠? 7분의 요양보호사를 채용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입소 어르신 2.5명당 1명을 꼭 쓰게 돼 있어요. 근데 입소 어르신이 예를 들면 35명, 55명, 75명 이렇게 찼다. 나누기 2.5 하면 됩니다. 거기에 필요한 요양보호사를 반드시 채용하게 돼 있습니다. 네, 사무원은 50명 이상인 경우에 여기 사무국장과 같죠. 50명 이상인 경우에 1명을 쓰게 돼 있어요. 영양사는 급식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에 1명을 쓰게 돼 있어요. 급식인원. 자, 급식인원이라 그러면 좀 생소한 내용인데요. 자, 입소 어르신이 45명이에요. 근데 직원이 20명이야. 자, 그럼 급식인원이 어떻게 되죠? 45에다 20, 65명이죠? 예.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영양사를 쓰게 돼 있어요. 입소 어르신하고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입소 어르신 더하기 거기서 식사를 하게 되는 종업원 같이 더해야죠. 그게 급식 인원이라고 합니다. 조리원은 입소자 25명당 1명을 쓰게 돼 있어요. 50명이면 2명 써야죠.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는 동일한 규정을 가지고 있어요. 필요 인력입니다. 위생원은 1명을 쓰게 돼 있어요. 자, 30명 이상인 경우에 1명을 쓰게 돼 있죠. 관리인은 50명 이상인 경우에 관리인을 채용하게 돼 있습니다. 자, 50명 이상이 뭐예요? 사무국장. 입소 정원이 아니에요. 그 달에 입소한 어르신이 50명을 넘었을 때, 그 달에 평균 입소한 입소 현원 어르신이 50명 넘었을 때 써야 되는 인력이 사무국장이죠. 자, 사무원이죠. 자, 그 다음에 관리인이죠. 자,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런 내용입니다. 자, 시설장은 사회복지 자격증이 있어야 되죠. 사회복지사도 당연히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또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이어도 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촉탁 의사는 꼭 의사만 되라는 법은 없어요. 자, 의사, 한의사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치과 의사도 가능해요. 근데 대부분 한의사나 치과 의사를 쓰는, 촉탁 의사를 쓰는 기관은 많지 않죠. 왜냐하면 치료 범위가 너무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의사 선생님을 쓰죠. 자,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의료연계 체제를 구축한 경우에는 의사 또는 촉탁이를 두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대부분 다 그 의료연계 체제를 갖고 촉탁이를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는 당연히 그 면허 소지자여야 되죠. 자, 여기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는 입소자 30명 이상의 시설의 경우에 입소자가 없더라도 기본 1명은 반드시 배치해야 되는 거고 25명을 넘어서는 경우에 입소자 나누기 25로 하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예를 들었는데 38명인데 입소자 현재가 이제 38명이에요. 38 나누기 25하면 1.5이죠. 그럼 반올림 해가지고 2명을 배치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이렇게 상세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오늘 강의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제 인력 배치 기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인력 배치 기준인데요. 여러분, 노인 요양시설에 오늘 설명드린 게 이제 종사자 버전인데, 종사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이 바로 인력 배치 기준이 위반되지 않도록 항상 적절한 인력을 수급을 해야 되고요. 특히 여기 나와 있는 직군에 대해서는 필수 인력 배치 인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규정대로 잘 맞춰서 인력 관리를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강의 드린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인력 배치 기준을 정확히 인지하시고 인력 배치 기준이 부족하지 않도록 여러분 항상 신경을 쓰셔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